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2500년 전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황실도서관. 한 남자가 서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고 있는 그는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한평생 연구자의 길을 걸어온 그였죠. 그는 우주의 근원과 삶의 이치, 생명과 평화를 끌어안고 연구에 몰두했지만 세상은 그가 추구하는 이상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제후들은 영토를 한 뼘이라도 더 넓히고자 밤낮 없이 전쟁에 몰두했고 백성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졌죠. 마침내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요.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어스름한 새벽 국경을 향합니다. 그때 관문을 지키던 윤희라는 국경지기가 그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학자로서 명성이 자자했기에 윤희는 금세 그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가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국가를 볼 때 크나큰 손실이었기에 윤희는 그의 출국을 만류했지만 그가 뜻을 굽히지 않자 윤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즉석 강연 요청을 했던 것이죠. 처음엔 거절했지만 워낙 강하게 나오던 윤희였기에 결국 그 자리에서 강연을 시작합니다. 그의 즉석 강연은 도덕경이라는 이름의 기록물로 남아 지금까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강연을 한 남자의 이름은 노자입니다. 오늘은 박영규 저자의 50에 읽는 노자와 함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비틀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이들을 가수, 밴드 혹은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아티스트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에게서 예술가의 혼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틀즈를 좋아하게 된 건 예스터데이나 레리비 같은 노래 때문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담긴 서사와 4인조 그룹의 결성 배경 등을 알고 나서부턴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기억하는 비틀즈는 화려한 무대 조명을 받으며 공연하는 모습이지만 무대에서의 퍼포먼스가 있기까지 쏟아부은 땀과 눈물, 열정이 없었더라면 아티스트 비틀즈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레리비는 특히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요즘에도 가끔 흥얼거립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어머니는 내게 오셔서 지혜의 말씀을 하셨죠. 얘야, 가만두렴. 가만둬. 가만둬. 노자의 도덕경을 본격적으로 접하고 관련된 책을 쓰는 연구자의 신분이 되면서 저는 비틀즈의 레리비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노자 사상의 요체를 흔히 무의자연이라고 하는데 비틀즈의 레리비가 여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즉 가만히 두는 것이고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무의와 자연 두 단어를 합쳐 저절로 해결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둔다 라는 의미로 무의자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도덕경에는 무의자연이라는 형태로 완성된 사자성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속뜻을 짚어 노자 사상의 핵심을 무의자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도의 모습을 자세히 알 길은 없지만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대강 형용하자면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고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고 통나무처럼 도탔고 계곡처럼 확 트이고 흙탕물처럼 탁하다. 누가 능히 탁한 걸 고요하게 서서히 맑아지게 하고 누가 능히 가만히 있던 걸 움직여 서서히 생동하게 할 수 있을까? 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채우려 하지 않는다. 노자는 도의 속성을 흙탕물에 비유했습니다.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인위적으로 휘저으면 더 탁해집니다. 흙탕물이 맑아지게 하는 방법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며 흙탕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본문에 쓰인 정과 서 두 글자에서 도란 곧 무의자연이라는 노자의 속뜻을 짚어낼 수 있습니다. 정은 고요할 정으로 읽는데 사람의 자기가 배제된 채 가만히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서는 천천할 서로 읽는데 시간의 흐름, 즉 자연의 순리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숭능 타기 정지 서청이라는 본문 구절의 의미를 살리며 입에 좀 더 잘 붙게 하려면 탁정 서청이라는 사자성어로 줄여 쓸 수 있습니다. 탁정 서청은 레리비의 도덕경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도 도덕경의 이 문장을 무척 사랑한 문사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규장각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에 몰두하던 다산은 정조말년 정적들이 자신을 향해 칼끝을 겨누자 고향인 남양주로 낙향했습니다. 연구실로 쓸 집을 짓고 여유당이라는 편액을 걸었는데 도덕경의 본문을 따온 것입니다. 다산은 여유당이라는 이름처럼 겨울에 강을 건너듯 신중하게 사방의 이웃을 대하듯 조심스럽게 처신했습니다.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연구활동에만 전념했습니다. 다산이 풍상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건 그가 서청이라는 무의의 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산은 세월을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어두운 시절이 지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산이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런 심경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식물원 산책을 하며 느끼는 자연의 섭리 가운데 대표적인 것도 바로 탁정 서청의 원리입니다. 식물원의 모든 꽃과 나무는 세월의 흐름을 묵묵히 견디며 자신의 길을 갑니다. 한여름의 땡볕이나 한겨울의 폭설과 칼바람을 한마디 불평도 없이 견딥니다. 더위가 싫다고 북극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없고 겨울의 추위를 피해 따뜻한 남쪽 나라로 자리를 옮기는 일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의한 채로 서서히 열기가 식고 추위가 가라앉길 기다릴 뿐이죠. 저도 무의 자연하는 식물들처럼 무의와 서청의 지혜로 인생 후반전을 허허롭게 살고 싶습니다. 삶의 물이 탁한 순간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에도 조급한 마음에 휘젓지 않고 서서히 맑아지길 기다리는 지혜로 인생 후반전을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격이 없이 편하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며 이런 친구는 그 범위와 숫자가 차츰 줄어듭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그런 친구가 몇 명만 곁에 남아 있어도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그리울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어 더 이상 만날 수는 없지만 살아있을 당시에는 부담 없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대학 시절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야학을 하고 같은 자취방에서 자취를 했는데 고향이 부산이라 방학 때면 그를 따라 부산에 내려가 해운대와 광안리, 태종대와 같은 명소들을 누비며 돌아다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 친구에게 불의의 사고가 닥친 건 10여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울 유명 사립대학의 의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그는 교육부에서 제정한 장영실 과학상을 받을 정도로 연구 역량이 뛰어났습니다. 언론에서 수상소감을 밝힌 친구의 뉴스를 보고 흐뭇한 마음으로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런 총애가 그 친구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계에서 인정을 받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타자 부담이 되었던지 그 후 만날 때마다 후속 연구가 잘 안 되어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건강이 최고다, 쉬어가면서 해라 라며 어깨를 두들겨주곤 하였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와 같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후배로부터 비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형, 그 형이 죽었어요. 후배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콱 막혔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방학 때 홍콩의 모 대학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심장마비로 급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장 친한 친구를 하나 잃었습니다. 야구를 워낙 좋아해 연고지 때문에 경기가 있을 때면 소주잔을 기울이다가도 텔레비전을 켜던 친구였는데 지금도 그가 응원하던 팀의 경기가 나오면 자동으로 그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면 나는 속으로 말합니다. 누구야? 하늘에서 이 경기 지켜보고 있지? 요즘 롯데 선수들 펄펄 난다. 웃으면서 인사를 건네지만 허전한 마음은 지울 수 없습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총애를 받아도 수모를 당해도 놀란 듯이 한다. 환란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긴다. 총욕 약경이란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총애는 윗사람에게 받는 것이므로 내가 그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윗사람의 총애를 받아도 나로선 놀라운 일이고 윗사람의 총애를 잃어도 나로선 놀라운 일이다. 이것을 일러 총욕 약경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거나 욕을 먹으면 자신을 돌아보지만 총애를 받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서 성찰적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노자는 이런 상식을 뒤집습니다. 총애를 받을 때도 욕을 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놀란 듯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라고 경고합니다. 그 친구가 그랬습니다. 장영실 과학상을 받을 정도로 학계에서는 총애를 받았고 인체의 신비와 과학을 공학적으로 접목시키는 분야였기에 전망도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총애를 받을 때 놀란 듯이 하지 못했습니다. 혁혁한 성과를 이룬 후 놀란 듯이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멈췄더라면 스트레스로 급사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방의 천하통일 과정에서 소아는 장량이나 한신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유방과 같은 폐연 출신인 소아는 유방의 그릇을 일찌감치 내려다보고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필했습니다. 유방이
감옥에 갇힐 위기에 처했을 때 기재를 발휘해 고비를 넘기도록 했고, 항우와의 쟁패 과정에선 후방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유방은 소아의 댐댐이야 인품을 높이사 막사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겼습니다. 유방이 장량을 비롯한 참모들을 대동하고 전장에 나갈 때도 소아는 후방에 남아 군수 물자 조달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일솜씨가 깔끔했기에 유방은 100% 만족했으며 소아에 대한 유방의 믿음과 총애는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소아는 총애를 받을 때마다 늘 놀란 듯이 했습니다. 혹시 유방이 자신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개인 재산을 모두 처분해 군비로 충당했고, 일가 친척들 가운데 병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은 모조리 뽑아 전장으로 보냈습니다. 천하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후 유방은 소아를 1등 공신으로 책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참모들은 소아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다며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유방은 그대들은 한 몸으로 뛰었지만 소아는 일가족이 모두 뛰었다 라며 소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총애를 받을 때도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지혜를 가졌던 소아의 지혜는 인생 후반기에 욕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에게도 특히나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간결한 삶, 단순한 삶, 숨쉬듯 가볍게 살아가는 게 인생 후반기 나의 모토이자 소원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간단하고 심플한 게 좋습니다. 관계가 복잡해지면 삶이 번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제가 그랬습니다. 방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명함이 좋기 1000장은 넘었습니다. 내 인생 전반기는 1000갈래 이상 얽혀 있었던 셈입니다. 헬렌 니어링과 스콘 니어링 부부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입니다. 이들 부부는 조화로운 삶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니어링 부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선 음식부터 간소하게 죽이라고 말합니다. 니어링 부부의 상차림을 보면 한 끼에 기껏해야 2-3가지 음식을 먹을 뿐입니다. 그렇게 먹고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부부의 생을 보면 그런 반문이 기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 스콘 니어링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아내 헬린 니어링도 큰 탈 없이 92살까지 살았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현인으로 불리는 디오게네스와 에피크로스도 단순 소박함의 도를 일상에서 실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오게네스에겐 알렉산드로 대왕의 권력보다 햇빛 한 줄기가 더 소중했습니다. 에피크로스는 쾌락이 모든 선의 시초요, 근원이라며 큰 기쁨보다 균형 잡힌 조용한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실컷 먹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돈은 길입니다. 다니기 쉽고 편한 길이 좋은 길이듯 삶의 진리를 뜻하는 도라는 것도 행하기 쉽고 간편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일상적으로 따라하기 어려우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의 일입니다. 백거이가 도림선사의 명성을 듣고 진망산으로 찾아갔습니다. 백거이는 중국 당나라를 대표하는 3대 시인인데요. 도림선사는 늘 나뭇가지 위에서 좌선을 해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조가선사라고 불렀습니다. 새둥지 스님이란 뜻입니다. 백거이가 찾아간 날도 도림선사는 나뭇가지 위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거이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곳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서 있는 곳이 더 위태롭소. 백거이가 그 까닭을 물었습니다. 저는 지희가 강산을 진압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어찌 위태롭다고 하십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장작과 불이 서로 사귀듯 시계 성품이 멈추질 않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겠소? 세상 지식을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는 스님의 말에 체면이 깎인 백거이는 다른 화두를 던졌습니다. 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스님은 답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소리에 백거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3살 먹은 어린애도 아는 것 아닙니까? 이에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렇소이다. 하지만 80 먹은 노인도 제대로 행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노자는 말합니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 1이라는 숫자가 가장 간단하고 쉽듯 도란 지극히 쉽고 간단합니다.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건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에 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림선사의 말처럼 도는 간단하고 쉽지만 삶 속에서 제대로 행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일상을 소박하고 간소하게 만든 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삶의 도를 실천하는 지름길입니다. 만물의 시작은 하나입니다. 이 간단한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우주는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되었고 인간도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작은 세포 하나에 비롯되었습니다. 의상대사는 법성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속에 모든 게 있고 많은 것 속에 하나가 있으니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많은 그것이 곧 하나를 이룬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집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듭니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많은 걸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에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이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더 많아집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에 당연히 해결책도 복잡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무력감에 빠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이라도
언제나 작고 소박한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큰 바다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한 줄기에서 비롯되고 태산은 흙 한 줌에서 시작됩니다.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 발죽식에서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어버립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오늘은 박영규 저자의 50에 읽는 노자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노자와 장자, 주역을 사랑하는 인문학자입니다. 그는 인생 후반기를 맞으며 인생관을 다시 정립해야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꼭 기억해야 할 노자의 말과 도덕경의 지혜를 그의 경험과 관점에서의 해석과 함께 풀어 이 책에 담았는데요. 도덕경에서 어려울 수 있는 말들을 단순하게 풀어서 해석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옛 이야기들도 함께 읽을 수 있어서 재미있게 노자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만을 위해 나의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을 때, 남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으면 할 때, 노자의 소박하지만 단순한 지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